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2대12 권소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가 상법 개정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 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주도로 그죠. 국회 본회의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정지서 기자. 다들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아마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네. 그래서 주주를 포함하자 이 안이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상법 보면은 382조 3항 이렇게 해서 그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사의 역할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라고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되는데 뭐 그럴 때마다 매번 국민연금, 기관, 행동주의 펀드, 뭐 단기 투자자 이런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비례적인 이익을 충족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돼서 사회적 비용만 더 늘어날 거고 경제활동만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상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반대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상법의 원래 개념 자체에 이 회사를 위한다라는 문구 자체에는 이미 주주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주주의 돈이 투자가 된 회사인 거고 그럼 당연히 이윤을 주주를 위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 충실하면 그건 사실 투자한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돌아와야 하는 건데 애초에 상법 만들 때 이제 그런 의미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법기술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주주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주주를 회사의 어떤 실체에서 분리시켜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이사들에게도 아 회사를 위해서 했구나라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고려하연 때도 봤지만 지분 2%를 채 들고 있지 않은 최윤범 회장이 이제 회사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뭐 창업이나 승계나 이런 각각의 이유를 해가지고 지금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들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 주주라는 단어를 넣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떤 법의 대상부터 범위까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그러니까 대표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일하면 되느냐 아니면 전체 주주들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그 문구 하나인데 똑같은 문구를 놓고도 해석하는 게 또 180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지금까지 기업의 이사들은 등기 이사들은 과연 주주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너무 또 특정 주주들에게 쏠리는 의사결정을 해오지 않았는가 한번 반문해 보면은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후자가 컸으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사회는 사실 오너나 경영진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회 대부분이 지금은 오너의 특수관계인인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가 뭐 거수기라는 오명도 좀 받고 있었고 이런 게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상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던 건데 아까 고려하연 경유권 분쟁도 얘기를 했지만 뭐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이런 사업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 그러니까 소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를 위한 결정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소액주주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오너 일가의 유리하게 합병 비율 결정한 건도 그랬고요.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할, 그러니까 사업부 분할해서 중복 상장한 문제도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SK도 뭐 그렇고 여러 이제 사례들이 좀 많았었고 또 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개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손쉽게 알짜 기업이면 두산 밥켓 지배력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짠 거에 대해서 다 이사회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주주들의 손해가 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상법상으로는 이런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을 바꿔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이사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좀 묻기 쉽게 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소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상법을 그 문구 안에다가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넣어야겠는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얼마나 이제 심했는가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이잖아요. 네, 저는 좀 그 여당 쪽에 더 약간 동의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상법에 이제 뭐 주주를 포함해 회사 및 주주라고 해야 된다. 이거를 넣으면은 마치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지금 사실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넣는다 한들 이거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경제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상법이 대상 기간만 100만 개예요. 근데 이제 그 자본시장법으로도 사실 이런 지배주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 이런 걸 핀셋으로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그거를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법을 개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그 ETF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그 조정하는 것 때문에 네. 절세 계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굳이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 그 면세 법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 이 환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그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절세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은 그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기업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이사를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송이 남발되고 막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약간 다각적으로 좀 이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면 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도 뒷부분 한번 또 지켜볼게요. 일단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핀셋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물적 분할할 때는 주주들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주면서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핀셋 규제를 하면 핀셋 규제를 또 빠져나갈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이고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일종의 정신을 세워놓는 거니까 이 법을 통해서 나중에 판례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놔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경영이 너무 또 위축될 수 있으니 소송에 대한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처방전을 내리자라는 게 또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송일하 기자 잠깐 이야기했던 그 소송 남발 우려 좀 이야기해 볼까요? 실제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면 소송이 정말 많이 일어날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소송이 늘어나기는 하겠죠.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소송과 경영권 위협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혹은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나쁘기만 한 걸까 과연. 사실 한경련이 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도 좀 내긴 했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거래를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인수합병 거래에 적게는 71%, 많게는 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 내용을 보면 이제 M&A 할 때 공시정보 부족이라든가 중요 사업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당하는 건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뭐 인수합병 관련된 주주 대표 소송이 빈번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의 책임 제한하거나 면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사의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 이사의 방어권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M&A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이제 공시라든가 이런 걸 좀 촘촘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송 가능성이나 경영권 위험이 어찌 보면 견제 장치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 주주들도 기존에 뭐 경영 잘하고 뭐 주주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배주주한테까지 막 소송해서 일부러 딴지 걸고 이럴까 과연 어차피 주주들도 기업 가치가 올라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오르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소송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이제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이지 않은 지배주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배주들의 이런 행동이라든가 인식을 좀 바꾸려면 소위 이제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오너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낸셜 정지석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러니까 외신들 보면은 기업 간 인수합병 기사 아래에 제일 많이 붙는 게 로펌 광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광고가. 예. 근데 그거 붙는 거 봐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통 지배주주가 명확한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의 합병이나 우리가 뭐 작년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사실 지배주주의 사익을 어떻게 보면 편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게 되게 쉽죠. 네. 그러니까 그 거래가 모두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낙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부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부를 추구할 여지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 같은 데서도 상장 규정 가지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해서는 정보를 일단 주주들에게 다 주고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소액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미국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어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공정성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배주주에게 직접 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펌 광고 이런 것들이 기사 말미에 굉장히 많이 붙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소송이 많이 걸릴 거야.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야. 뭐 소송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사 결정을 건강하게 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사실 그 과정이 무섭다고 해서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들 거야, 지연될 거야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차단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해결책인가?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소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놔둬야 돼라고 하는 건 이제 그죠? 논리가 네, 안 되듯이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31%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소수 주주들이 모이면 69%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1%만으로는 경영권을 확고하게 이어가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거의 40%까지 자사주를 사서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CEO고 본인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사실상 71%를 장악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9%의 소액 주주들은 어떤 그 의사결정 반영도 견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식에 물려도 배당을 못 받아도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주가는 못 올라도 혹은 다른 쪽으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기를 해도 견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니 상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주주들도 29%여도 19%여도 9%여도 비례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또 현재 나오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권 위협이란 무엇인가? 경영자들이 이제 경영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권을 많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주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우리를 몰아낼 수도 있고 소송 걸 수도 있고 앞에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했다라는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의 엘리엇, SK그룹의 소버린 이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5년 전쯤에 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논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외국 투기자분한테 뚫릴 거다. 이 논리가 가장 큰 네. 논리였는데 사실 지금 한 코스피 상장사들이 1000개 정도 다 돼갈 텐데 외국 주주 이사를 직접 선임한 곳이 없어요. 심지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마저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국인 주주 추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뭐 KB금융같이 좀 그래도 지배 구조가 좋습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들도 설사 요식행위라고 한들 외국 주주들에게 저희 뭐 어떻게 할까요? 주주 누구 선임 그쵸. 추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일단은 거부감이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 시스템이 항상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수준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 뭔가 비효율적인 지배주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출발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정민 님이 주식 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를 생각하세요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주들이 있는 회사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법인, 개인사업 아니면 뭐 유한회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주주를 보호하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족기업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고 투자를 받아놓고 상장까지 시켜놓고 공개기업이 되어놓고 우리의 경영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이해가 이렇게 되는 객관적인 게, 것 같아요. 그 의견에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외국 기관 투자자들 만나보면 경영권이란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경영권이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없대요. 맞아요. 그게 그 말이 곧 진짜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는 게 깔려 있는 이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영권 방어라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경영권이라는 건 사실 이제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3만 명, 5만 명, 100만 명의 주주들이 다 경영을 할 수 없으니 대리를 시켜놓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자들을 대리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 이 경영권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고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으면 나도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런 인식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또 반론도 있습니다. 2667님.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한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는 개정안은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근데 주셨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런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되는 혹은 주주의 이익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흐름이 갈 때 늘 했던 얘기가 경기 너무 어려워. 기업들 경영 환경이 너무 악화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항상 지금은 안 돼. 그렇죠. 늘 어려웠고 늘 위기였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오히려 적기였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편법을 뭐 자사주를 이렇게 사들여서 뭔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조금 이제 약화하거나 이런 편법을 쓸 바에는 차라리 상장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뭔가 또 다른 틈새를 파고드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상법 개정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진짜 선언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가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영은 님이 그게 싫으면 주식회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도 투자하면서 많은 CEO분들, 대주주분들 만나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의 경영에 주주들이 막 관여하고 배나라 감나라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자기 기업이라고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예요. 지분이 20%가 있건 50%가 있건. 근데 상장을 해놓고도. 근데 그분들도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주가 떨어지고 그 회사가 이상한 결정하고 뭐 엄청 성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대부분의 이런 반론이나 방어 논리는 또 이제 경영계 혹은 우리가 재계라고 부르는 재벌계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렇고 이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이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뒤집어서 보면 과연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에 주주의 비례적 보호를 넣으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답이 없으세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지배구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에서 상법이 개정이 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생긴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재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인식이 바뀌어간다면 저는 당장 이게 주주 가치가 들고 확되거나 뭐 외국인의 인식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것, 선언적인 것의 시작이니까 이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바로 뭐 증시가 3천 갑니다, 4천 갑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데 기반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이제 인식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중복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전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떼낼 때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중복 상장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한 10개 중에서 2개 기업 정도는 중복 상장인데 이게 미국은 1%도 채 안 되는 비율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전체의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나는 사업 부분을 대주주 입맛에 맞게 쪼개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서 자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가 되면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뭔가 중복 상장처럼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선언적인 의미겠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부도 이 상법 개정하자고 처음에 발제를 던진 게 이번 정부였었고 사실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처음에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다가 최근에 경제기 반발이 너무 거세지면서 사실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고쳐가지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쪽으로 지금 정부나 아니면은 당국의 수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확실히 지금 정도에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뭔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법 개정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 또 상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LG의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이 된다라는 것이 큰일 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떼내고 이걸 따로 상장을 해서 저기 지주사 대주주의 지분율은 전혀 희석되지 않게 다만 저기 아래에 있는 기업은 또 지분율이 희석이 되고 그걸 보고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기업을 뺏기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미국으로 따지면 알파벳이라는 기업 구글을 갖고 있는 근데 알파벳이 만약에 구글 따로 유튜브 따로 광고 검색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양자 컴퓨터 따로 AI 따로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구글은 맘만 먹으면 한 50개는 상장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상장해서 유지를 하죠.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이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그 기업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였으면 네, 했을 거예요. 자본시장 취재하면서 지켜보면 이게 뭐 비단 지배주주의 문제는 아닌데 규제 사각지대에서 뭔가 이제 틈을 파고들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당국 규제를 하면 규제 틈을 파고들어서 또 선수들은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또 만들어요. 법의 기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국 규제를 하면 그걸 또 넘는 다른 수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당국이 걸으면 선수들은 뛰고 당국이 뛰면 선수는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중복 상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이거를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핀셋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방식의 지배주주의 뭔가 사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상법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는 게 아예 지금의 분위기로는 변화를 추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상장사에게도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장사만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상장사는 과연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장사가 왜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송일아 기자가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한 5년 뒤 성장 혹은 상장까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비상장사니까 우리는 상법 개정안 개정이 됐더라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막 회사를 막 분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기 자식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우린 중소기업이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받지 않아. 자산 총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떠실 투자하면 안 되죠. 아니, 투자를 한 이후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아니 왜냐면은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감언이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가 보여준 비전, 정직, 어떤 경영 철학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뀐다는 거죠. 상장을 앞두고 혹은 상장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집중
투표제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집중 투표제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같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새 누가 주총장에 갑니까? 그렇죠. 바쁜데. 기자들도 이브리핑으로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네. 근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는 빠졌어요.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재계에서 이제 좀 어렵다, 이런 게 도입이 되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환경협의, 상장협 공동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 가장 이제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으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한 40% 나왔고요. 두 번째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였고, 세 번째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는 사실 이사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라서 소액 주주들이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었고, 지금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관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 투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이제 담겼었는데, 요번에 그 법사위 통과하는 안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모두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한다라는 거라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소액주주의 의결권 강화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어쨌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주주권 확대와 다 이제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 중에 하나긴 하죠. 그렇죠. 저는 상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집중 투표제는 또 약간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미국에서 1940년대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경영권 확보하려는 위임장 쟁탈전이 너무 심하니까 이후에 1950년대에 그냥 기업 자율로 하자라고 바꿨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보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를 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너무 또 많아지니까 1970년대 이걸 또 폐지했거든요. 해외선 부작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곳들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또 집중 투표제는 한번 또 뭔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참고로 이 생각도 집중 듭니다. 투표제는 5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그 5표가 있는데 내가 꼭 뽑고자 하는 그 한 명에게 이 5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죠. 그런 형식을 말하죠. 요거는 또 나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